테크들이 주도했던 POC들이 88%가 실패했고 46%가 중간에 좌초되고 심지어 앞으로 3년 안에는 대부분의 이 AX 과제가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AI 좋은 걸 딱 갖다 썼어요. 아무리 똑똑해봤자 우리 조직의 환경과 이익과 제약사항을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심볼릭하게 구축해야 되는 우리 조직만의 독특한 그런 이익과 책임들이 있고 거기에 변화하고 있는 시장의 변수를 또 해석하고 그거를 충분히 유연하게 받을 수 있는 뉴럴 계열의 월드 모델이 결합돼야 돼요. 즉 비즈니스 월드 모델이죠. 논리적인 세계에 물리 법칙을 부여하는 비즈니스 월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LM이라는 1D 차원의 벡터 기반에서 언어가 언어를 예측하는 그런 언어 모델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요새 AI를 개인 수준에서는 잘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팀 레벨, 또 조직의 레벨, 우리 회사 자체에서 AI에 딱 맞게 정말 그런 회사로 바뀌고 있느냐라는 대답은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그 단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AI를 회사 레벨에서 혁신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 잘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해답을 가지신 분을 모셨습니다. 이주환 스윗테크놀로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해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해답이 뭐 늘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 해답을 제시하신 책이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AI 에이전트 실행 세계라고 2권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쓰셨던 책은 AI 에이전트 생태계. 그때만 해도 이제 생태계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정도였다고 하면 이제는 이렇게 정말 하면 됩니다. 라고 좀 선언적인 책 같았거든요. 작년에 7월 달에 AI 에이전트 생태계를 출간했을 때만 해도 사실 국내 시장에는 에이전트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해야 되는 니즈가 되게 많았어요. 올해 오픈클러가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면서 1월, 2월 달에 갑자기 에이전트 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이번에 작정하고 쓴 것이 AI 에이전트 실행세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2권으로 나왔어요. 원리편하고 설계편인데 원리편은 그 세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설계편은 그 세계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관해서 합쳐서 한 12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실제 조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지난 2년 동안에 있었던 AX의 실패 패턴들을 분석을 해야 되고 대부분 AI 에이전트를 기존에 DX를 준비할 때처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DX는 아주 정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팔려는 이들이 조직 환경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변화 관리를 교육하는 방점이 주요 특징이었다면 사실 AX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AI는 도구가 아니라 직원처럼 관측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그런 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DX랑 AX를 준비하는 이 조직의 준비 자체는 그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자기가 이 AI를 도입하기 전에 AI 친화적인 환경으로 우리의 비즈니스를 모델링하지 않고 AI를 도입해봤자 기존의 DX를 도입했을 때 성공했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산학의 연구 결과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도메인을 AI를 도입하기 전에 에이전트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이번에 책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4년째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윗테크놀로지도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지만 옆에서도 많이 보면은 컨설팅 회사들 써서 막 열심히 POC 해보고 그다음에 뭐 이런 저런 회사들 갖다 써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테스트만 하다가 정작 이제 우리 회사에다가 완전히 이렇게 넣어야 될 때는 생각보다 옆에서 보면은 저 정도밖에 혹은 아직은 좀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한 발 물러서거나 좀 이런 경우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게 이제 POC에서 실제 프로젝트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다라고 이제 책에서도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왜 발생하고 어떤 경우들이 이렇게 실제로 있는지 그거를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보시는 분들이 우리도 그래 좀 이럴 것 같아요. 말씀하신 패턴이 정말 높은 빈도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논문뿐만 아니라 학계를 넘어서 산업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요. 기술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AX라고 할 때 보통 AI Transformation의 약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작년도에 출간했던 그런 AI 에이전트 생태계에서도 내가 주장하는 AX의 단어는 에이전틱 전환이다 라고 단순 AI라고 이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 게 아니고 에이전트가 주도하는 전환이라고 저는 redefine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기술적 깊이가 일단 큰 허들이 됩니다. 왜냐면 에이전트를 쓰는 거는 편하죠. 왜냐면 에이전트를 쓴다는 것은 AI가 나의 의도를 파악한 이후에 중간 과정에 내가 학습했어야 했던 어려웠던 프로세스들을 대신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블랙박스와 같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요. 내가 의도를 주면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중간 프로세스를 내가 다 숙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편해요. 하지만 실제 그것을 AX 과제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 내부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우리 기업의 전환을 준비해야 되는 기업 내부의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본다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건 딸깍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 딸깍이란 것을 다 자동화로 설계했을 때 비로소 사용자에게 그런 경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이전트라는 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 에이전트의 한계를 또한 이해하고 에이전트의 실패 패턴을 또 이해하고 그랬을 때 멀티 에이전트를 또 데리고 오고 멀티 에이전트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회사, 세계가 먼저 모델링 되어 있지 않고서는 그런 사용자 경험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일단 난이도가 일단 첫 번째 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IT와 엔지니어링 부서 주도로는 절대로 이 에이전틱 전환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비즈니스를 에이전트를 직원처럼 우리가 데리고 왔을 때에는 우리 비즈니스를 대신 수행해 줄 수 있는 주체로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에는 정적인 도구로 봤는데 이젠 에이전트에 툴을 붙이고 권한을 붙이고 자율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AI가 도구를 넘어서 직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직원처럼 이 AI를 사용하려면 결국은 우리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이 직원이 인턴 레벨로 알고 있을 때가 있을 것이고 선임급, 책임급, 팀장급, 임원급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이 도메인을 얼마나 명시적으로 AI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는지가 또 다른 숙제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기업들 중에 현업은 도메인 오너로서 이런 부분을 명시적으로 잘 이해를 합니다. 근데 비교적 IT나 엔지니어링 쪽에 지식이, 리터러시가 낮은 게 문제예요. 그런데 기존의 우리나라는 IT 업계에 혹은 똑같은 그룹사 안에서도 IT 계열사에 엔지니어링 부서를 중심으로 AX가 주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요, 정작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기존의 IT의 어프로치로 AX를 주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개발자 중심의 아주 자동화를 시도하려다 보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했다가 하네스 엔지니어링 했다가 루프 엔지니어링 했다가 굉장히 작은 자동화에서 도메인 모델링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 에이전트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개인 1인 1 AI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팀으로 넘어가는 순간 조직의 세계가 필요하죠. 권한이 필요하죠. 위계가 필요하죠. 도메인의 모델링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런 지식들을 잘 알고 있는 이런 도메인 전문가들과 정책 전문가들과 세계를 설계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실제 팀 레벨의 워크플로우 레벨의 AI 전환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주위 사람들이랑 그냥 가볍게 얘기할 때 형 뭐 우리 이런 게 나오면 우리 다 잘리는 거 아니에요?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제가 그냥 한 줄 던지는 게 기자는 기술을 이해 못해서 그거 못 만들고 기술 있는 사람들은 기자 업무를 이해 못해서 못 만들어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그 난이도와 그 IT 주도라는 게 제가 얘기한 거의 이유군요. 저희가 실제 프로젝트를 기업들하고 이제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고객이 500개가 넘게 있고 그중에 한 75%가 미국 고객이고 하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에 있는 다양한 고객들과 여러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요. 요즘 FD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사실 FDA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요즘 다시 AI 회사들로부터 FDA가 부각되고 있는 이유가 지금 기자님 말씀해 주신 그 이유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AI 회사가 딱 와서 AI가 만들고 있는 그 API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AI 회사가 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이 API 패밀리를 팔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토큰 비용을 제어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도메인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기 회사 내 IT 부서나 IT 계열사가 함께 와주길 원해요. 근데 이들은 또 정작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없단 말이죠. 기존에 있었던 엔지니어 부서들에게 너는 앞으로 AX야 하고 이름만 바뀐 그런 롤을 부여받다 보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정적인 엔지니어링을 해왔는데 전통적으로 해왔던 일과 전혀 다른 성격의 확률적 지능을 기존 레거시에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시켜야 되느냐, 이 부분이 너무나 어려운 페인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AI 회사도 API를 던져주고 기존의 레거시에서도 기존 API를 이 API랑 그냥 붙이면 되나? 결론적으로는 SI 방식처럼 AX를 했기 때문에 지난 2년간의 AX의 프로젝트의 대다수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제 제 책에서도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빅테크들이 주도했던 POC들이 88%가 실패했고 46%가 중간에 좌초되고, 심지어 앞으로 3년 안에는 대부분의 이 AX 과제가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기존의 방식으로는 새로운 기술이 와도 절대 성공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그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하려는 방법을 버려야 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게, 근데 AI가 점점 좋아지잖아. 더 좋아지면 다 된다고 하던데? 라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AI는 더 좋아질 거고요. AI가 더 좋아지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모델이 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적정 기술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유행처럼 지나갔다고 제가 잠깐 말씀드린 어떤 프롬프트나 하네스나 루프 같은 경우도 전 이미 작년 책에 다 써놨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 경쟁하고 서로 죽이는 기술 개념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적정 목적을 위해서 써야 하는 기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가 더 좋아진다라고 할 때에는 모델이 좋아졌을 때 모델이 해줄 수 있는 영역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지능에 있어서 컨텍스트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높은 가능성을 갖고 예측 정확도를 높이면서 우리랑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컨텍스트를 더 오래 깊이 우리의 선호도에 맞게끔 제안해주고 추천해주는 지능들은 계속 날로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권한과 우리의 조직의 실제 실행 세계의 상태들과, 그리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위계와 넘지 말아야 되는 다양한 정책적인 경계와 이 제약사항들을 모델에 다 이해해줄 수는 없거든요. 역으로 모델은 우리 기업이 아닌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의 데이터들을 평균화해서 학습한 것이기 때문에 각 기업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이익과 책임을 끝까지 대변해 줄 거라고는 보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 회사의 독특한 이 엣지 케이스들이 전부 다 휘발되고 소픈되면서 결국은 평균화된 것이 LLM이라는 거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러면 모두가 앞으로 똑같은 AI를 쓰게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I를 잘 쓰는 기업이 AI를 쓰지 않는 기업을 대체할 것이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 이미 다 낡은 이야기가 돼버렸죠. 왜냐하면 지금은 모두가 AI를 쓰고 있어요. 심지어 모두가 다 똑같은 AI를 쓰고 있습니다. 2등도 안 써요. 한 달마다 1등의 버전이 바뀌면 그 AI로 다 갈아타기 바쁩니다. 즉 우리 회사가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고 끝까지 모델링 해야 되는 이 월드 모델링, 우리의 도메인의 지능, 환경 지능, 우리의 궤적 데이터,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갖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좋은 거 나오면 갈아 끼울 수 있는 플러그 앤 플레이의 지능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해결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몇 가지의 방법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월드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월드 모델이라 그러면은 피지컬 AI 움직이는 그 세상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디지털 트윈처럼. 그런 거 월드 모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월드 모델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읽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뭐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랑도 좀 비슷한 느낌도 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독특한 우리만의 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파인튜닝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고 RAG 나오고 무슨 온톨로지 나오고 하다가 지금은 하네스가 유행인 것 같거든요. 그럼 하네스랑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월드 모델링이랑은 뭐가 다른 겁니까? 단어를 굉장히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 월드라는 이 단어는 그 자체로 강화학습 안에서도 에이전트가 실행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부를 때 사용을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월드 모델이라는 것도 계보가 크게 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심볼릭 월드 모델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명세해서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계보가 있고, 명세라고 하면 다 이름을 붙이고 정의를 딱 하나하나 다 내려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 환경에 어떤 존재가 들어가고 그 존재가 어떤 상태를 가질 수 있고 이 상태 1에서 상태 2로 이동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무엇이고 이 전이 규칙과 이 규칙을 어떤 책임의 주체가 관장할 것이며 이 로컬이 아닌 전역적에서 이 월드 레벨의 워크플로우를 넘어선 넘지 말아야 될 제약은 무엇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전통적으로 굉장히 하나를 다 명세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 왔던 것이 이제는 심볼릭 계열의 주장들이었죠. 하지만 초기 설계 비용이 너무나 높고 실제 세상을 다 명세하기에는 한도 끝도 없겠죠.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나와서 아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보다는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이 있으니 이 데이터들을 데려다가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이 에이전트의 환경을, 월드를 모델링 해보자 해서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진 게 말씀하신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에서 많이 쓰이고 2018년부터 브랜딩처럼 이름이 붙여진 뉴럴 계열의 월드 모델이 있죠. 그래서 실제 학계에서는요, 이것을 뉴럴 계열의 월드 모델에서 뉴로 세계다 하고 심볼릭 계열의 월드 모델,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 기업들에게 월드 모델링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업도 똑같이 세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물리법칙을 갖고 테슬라처럼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때 월드 모델 없이 만든다? 이거는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메인스트림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조직에도 그런 세계가 있을까? 있습니다. 조직 안에서도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물건들이 있고 그 개체들이 있고 고객이 있고 그리고 환불이 있고 그리고 꼭 커머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조직이 움직이는 권한과 규칙과 상태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모델링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안에도 오히려 더 이 세계의 물리적인 규칙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보는 이유가, 실제 이 피지컬 월드의 이 중력과 같은 물리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업들은 고객들 그 자체가 변수입니다. 시장 자체가 늘상 변해요. 세계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예를 들면 모든 기업 중에 SCM이나 세일즈를 안 하는 기업은 없잖아요. 근데 SCM이라는 것만 하나로 예를 들어봐도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수요도 늘상 변하죠. 네, 공급의 재료가 바뀌고 채널 비즈니스에 우리 어떤 제약 조건이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겠죠. 근데 우리의 경쟁사가 갑자기 어떤 공급량을 늘리고 줄이고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프로모션 디스카운트를 때려버리면은 우리의 다음 달 예측했던 세일즈가 다 무너지게 되겠죠. 결국은 우리 이 비즈니스 세계는요, 열려있는 세계예요. 실험실과 논문에서 닫혀있는 그냥 변치 않는 상수로 그냥 데이터 모아가지고 예측하고 이 잠재 세상 안에서 그냥 대충 돌아갈 수 있는 이 뉴럴 월드 모델하고는 난이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심볼릭하게 구축해야 되는 우리 조직만의 독특한 그런 이익과 책임들이 있고, 거기에 변화하고 있는 시장의 변수를 또 해석하고 그거를 충분히 유연하게 받을 수 있는 뉴럴 계열의 월드 모델이 결합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월드 모델은 정확하게는 뉴럴과 심볼릭의 장점을 섞자, 이게 아니라 뉴럴의 장점과 심볼릭의 장점을 아주 정확하게 분업을 시켜서 이 둘을 결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의 계약을 만들어내는 그런 최적화 월드 모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비즈니스 월드 모델이죠. 논리적인 세계에 물리법칙을 부여하는 비즈니스 월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신다던가요? 원래 있는다던가요? 뉴로 심볼릭 월드 모델. 맞습니다. 제가 만든 단어는 당연히 아니고요. 뉴로 심볼릭
월드 모델이라는 것이 실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한 3, 4년 전부터는 이제는 산학의 컨소시엄들이 다 인정하는,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한다. 뉴럴의 유연함과 해석과 관측과 그리고 이 자유도와 창의성과 많은 것들을 제한하고 빠르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이 능력과 함께 이 심볼릭 세계에서 명세를 통해서 책임을 갖고 정확하게 판정하고 아웃컴을 제어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세계를 분업해서 명확하게 이것을 협업하게 두 세계의 협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젠 결국 성공한다라고 하면서, 실제 피지컬 월드라는 거는 에이전틱 AI의 도메인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피지컬 세계에서뿐만이 아니라 넌 피지컬 세계, 의료, 군사, 아니면 산업, 뭐 제조, 그리고 뭐 엔터프라이즈의 굉장히 다양한 도메인들에서 이미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런타임? 네. 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런타임이라는 거를 좀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아셔야 또 AX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사실은 이 뉴럴과 이 심볼릭의 장점이 있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주 명확한 런타임 루프 안에서, 요즘 루프 엔지니어링 유행이잖아요. 제 이번 그 책의 원리편의 챕터 4가 그 루프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이 뉴럴에서 제안하는 내용들과 심볼릭이 받아서 리턴해야 되는 내용들을 7가지의 그 런타임으로 제가 설계를 했던 내용들을 코드 레벨에서도 공개를 했거든요. 실제 이렇게 비즈니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SCM을 예로 들었으니까 제가 한번 프로모션 캘린더라는 AX 과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회사의 AX 담당자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뉴럴 계열에서 지금 어떤 고객에게 우리의 무슨 제품을 어느 정도 가격에 내가 전달했을 때, 그리고 다양한 채널에게는 어느 정도로 커미션을 계약하고 팔았을 때, 그리고 이 지역에서 다 단물 빼고 다른 리전으로 넘어가서 이 지역에서는 50% 깎고 또 다음 지역에서는 또 제 가격 다 받아가면서 뱅글뱅글 돌렸을 때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매출뿐만 아니라 이 수익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모델링을 한번 진행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너무 다들 하고 싶고 하는 거네요. 네, 저희는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은 뉴럴 계열에서는 무엇을 하냐면요, 제안을 해줍니다. 시나리오를 짜서 제안을 해줘요. 근데 그게 대부분 이 전략이 뜬구름 잡는 소리일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 회사의 제약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의 평균화된 데이터를 갖고 일반화 해서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이거 모델 못 쓰겠네. 그게 아니죠. 모델은 그것을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받아서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볼릭 세계에서는 그것을 다 깎아내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의 제약 상황이 이래. 그렇기 때문에 실행성 검증이라고 합니다. executability 파이프라인을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후보라는 시나리오를 주었으면 후보 캔디딧을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에 대한 판정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뉴럴이라고 하는 실제 LLM과 같은 지능은 창의력이 좋지만 판정 가능함은 당연히 실행 계층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거버넌스를 갖고 이 시스템이 그것을 트래킹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게 해야지 확률에 맡겨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언어적인 할루시네이션이 났을 때는 그냥 개인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아, 그거 아니야, 다시 봐도 돼 하는데, 실제 이 실행의 영역에서 환각이 일어나면 곧바로 고객에게 법무적인, 그리고 실제로 어떤 그 재무적인 그런 손해로 이게 사건이 이뤄지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이 상태 변경이 우리 레거시의 실행 시스템에서는 되돌릴 수 없을 모습으로 남게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못하게끔 이 심볼릭의 파이프라인이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라는 우리가 설계한 이 월드라는 세 개의 판정 규칙에 따라서 되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 후보가 과거에는 그냥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이걸 확정 상태가 아닌 신념 상태, 추정 상태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확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실행에 돌려도 되는 그런 상태로 이게 좁혀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한테 만약에 기자님이 아, 지금 조금 배가 고픈데 몇 분 있다가 밥 먹으러 가실까요?
이건 얼마나 모호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대화예요. 자연화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이 모호함이거든요. 의도를 전달하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그 자체가 이산적이고 이진적으로 yes, no로 닫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실행 시스템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모호합니다. 예를 들면은 뭘 먹자는 거지? 몇 분 후가 정말 몇 분 후지? 15분을 말씀하시는 건가? 30분을 말씀하시는 건가? 1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 결국은 뉴럴의 제한은 심볼릭에 의해서 이렇게 좁혀져야 돼요. 엿가락처럼 쭉 늘리면 되는 것들을 그냥 잘라줘야 됩니다. 물론 어떻게 자르느냐가 실력이죠. 좁게 잘랐을 수도 있고 너무 크게 잘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암묵지와 시스템들의 이런 상태값들이 흩어져 있던 그런 잠재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명세화시키다 보면은 딱 들어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요, 뉴럴에서 이것을 받아서 또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SCM에서 프로모션 캘린더를 돌렸잖아요. 한번 제가 또 그 다음에 이 SCM을 예로 들어서 이 심볼릭 세계가 준 내용을 갖고 뉴럴이 또 뭐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뉴럴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네 스큐는 이런 것들이야. 실 데이터가 이런 게 있어. 지금 뭐 머리 많은 것도 있고 막 화장품도 있고 이런 걸 팔고 있어. 그러면은 타겟 고객은 뭘까? 오디언스라는 축을 갖고 이제 설계를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리전에 맞는 가격과 또 이것을 좋아할 만한 기존 데이터가 뭐 퍼스트 파티, 세컨드 파티에서 이런 오디언스에서 잘 팔렸었어 라는 걸 가지고 또 이제 타겟을 만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벌써 이게 4개가 잡혔거든요. 그리고 이것다 프로모션을 몇 프로를 때리느냐, 채널에서 플랫폼 쿠팡에 이걸 줘서 몇 프로 커미션 하느냐. 지금 벌써 엑시스가 지금 6개가 생겼거든요. 10만 개, 100만 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인간이 모델링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뉴럴 세계는 이거를 너무나 잘해요. 월드 모델이 하는 일이 보통 사실과 반사실에 맞게끔 그 세계에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몬테카를로 돌려도 몇 초 안에 1000번을 돌려서 이 다양한 레버들을 섞어가지고 이 경우의 수 안에서 최적화된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얘는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탑 3로 이렇게 고객에게 한번 가격을 제안해 보세요. 이렇게 마케팅에 한번 그런 미디어 믹스를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시기부터 프로핏이 어느 정도로 증가할 거예요. 마케팅일 경우에는 로아스가 어떤 지역에서 어느 기간 안에 얼마를 투자했을 때 어떤 근거로 이만큼 늘어날 거예요. 그럼 그 근거에 대한 판정 자체를 다시 한번 심볼릭에서 갖고 기존의 우리 회사 안에서 동일한 케이스를 돌렸을 때 6가지 중에 5가지가 실제 그러했어 라고 했을 때는 컨피던스 점수를 또 높여줍니다. 그 컨피던스 점수를 보고 실제 담당자들은 영업 대표와 마케팅 담당자가 그것을 신뢰하고 옵션 1, 2, 3 중에 1을 딱 해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컨피던스 점수는 뭘 올려주는 거예요? 컨피던스 점수는 이 뉴럴 세계가 심볼릭 세계와 이런 런타임의 프로세스를 돌려서 제안해준 시나리오를 내가 얼만큼 믿을 수 있지? 라는 그 근거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 우리 조직 환경의 데이터에 근거한 것인지, 그것이 실제 사람의 판정 기준에 맞추어 봤을 때 우리도 판단의 로직들이 사실은 암묵지인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다양한 디시전 팩터들이 있고, 어떤 팩터에 어떤 웨이트를 줬을 때 내가 얼만큼 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실제 내 위에 보스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가 결국은 수치화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모델링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에 적합한 것일수록 컨피던스 점수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것도 심볼릭애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심볼릭이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케터나 세일즈 대표님이 딱 선택을 했어요. 그 제안을. 그럼 그 제안을 선택한 이후부터는 심볼릭은 트래킹하기 시작합니다. 예측했던 이 세상과 월드 모델이 예측했던 이런 에이전틱 트윈 월드와 실제 우리 액츄얼 월드의 이 포캐스트 갭이 얼마큼 나는지는 트래킹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측 정확도가 우리가 경계 설정을 해서 상방 하방 요 정도 안에서는 최적화해서 완전 자율 모드로 에이전트가 알아서 해 라고 했는데, 갑자기 예측 정확도를 무시하고 하루도 안 돼서 하방을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LLM 썼을 땐 그냥 그 프로젝트 그냥 넘어지고 맙니다. 월드 모델 썼을 때는요,
심볼릭이 이것을 트래킹하기 때문에 이것이 왜 실패했는지를 또 리즈닝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것이 다음 뉴럴 세계에 캔디딧을 만들어내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재료로 재사용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했던 애는 그 단계에서 일단 멈추고 다시 그 후보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리심이라고 불리는 캘리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이 두 세계가 협업을 한다는 것은 실제 에이전트끼리 협업하는 레벨을 넘어서 에이전트 위가 결국 멀티 에이전트고 멀티 에이전트란 말이 워크플로우라는 얘기인데 하나의 워크플로우 갖고 한 팀 자동화하는 것도 어려워요. 굉장히 다양한 워크플로우가 움직이게 되거든요. 수십 개, 수백 개가. 그럼 에이전트가 어떤 의도를 파악했을 때 어떤 워크플로우를 매핑시킬지를 또 찾아줘야 돼요. 이거는 세 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에이전트만 돌리고 모델만 썼을 때에는 휘발돼요. 휘발되지 않도록 이런 실패 패턴을 학습시키려면은 SFT, RFT 해야 됩니다. 그 돈이 얼마나 비싸요? 70, 80만 불을 1년에 2번씩 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2번 돌려서 그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1년 안에 이미 그것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싼 모델이 벌써 수두룩하게 나왔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모델이 갖게 하는 게 아니라 모델이긴 모델이지만 월드 모델, 우리의 도메인 모델 안에서 이 실행 계층의 실패 데이터와 성공 데이터들을 쭉 쌓아갈 수 있다면 이 월드 모델링은 우리의 전략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 자산은 LLM 모델이 더 좋은 애가 나중에 나오면은 그 자산을 보고서 얘는 또 더 잘 해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바로 그거예요. 더 좋은 모델도 계속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뉴럴 월드 모델이라고 제가 쉽게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LLM 말고도 다른 컴포넌트들이 많이 있어요. 시뮬레이션도 해야 되고 전개 예측도 해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능들이 있겠죠. 그래서 LLM이 좋아질수록 이 확률이 좋아지는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심볼릭에서 더 정교하게 설계된 세계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뉴럴의 유연함도 당연히 더 좋아질수록 이 둘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가 앞으로 AX의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듣고 보니까 이게 결국 사람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 게 뉴럴이라는 애를 예를 들어서 지금 막 회사에 입사한 굉장히 똑똑한 뭐 경력직이든 신입직이든 오면은 이제 다니던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뭐 누구씨 좋은 아이디어 좀 있어요? 우리 여기 와서 해보고 싶었던 거 있어? 그럼 물어보면은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보시면은 밖에서 봤을 때는 요런 거 왜 안 했나 좀 아쉬웠습니다. 그럼 이제 듣다가 그거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아니 근데 제가 아이디어 낸 거 왜 안 하십니까? 조금만 더 회사 다녀봐. 근데 이제 회사 다니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이게 왜 안 됐는지.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부족할 수도 있고 공급망이 문제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우리가 팔고 있는 지역에 달릴 수도 있고 하나하나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점점 더 후보군을 좁혀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안 했구나. 그럼 내가 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한 요 정도밖에 없겠구나라는 건 이제 나중에 좁혀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은 한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훨씬 더 많은 횟수로 훨씬 더 빠르게 하는 게 지금 이 두 개의 모델이 서로 하는 일이군요. 너무나 제가 지금 들으면서 놀랐어요. 사실 바로 그겁니다. 신입 직원과 경력 직원과 똑같아요. 경력 직원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험, 암묵지, 그리고 오래된 문서 외에 내가 더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거는 정교하게 오랫동안 설계해야 되는 심볼릭에 더 가까워요. 그런데 뉴럴 계열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창의성, 그리고 아웃 오브 더 박스에서 내가 제안할 수 있는 후보군들, 그런 어떤 신뢰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확정과 이 신뢰와 확률, 이런 두 가지의 세상이 결국 둘 다 필요해요. 결정적으로만 일을 하려다 보면 너무 경직된 자동화가 되기 쉽고, 그리고 너무 확률로만 일하다 보면 책임 추적이 불가능해서 야 이건 못 써먹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의 장점을 믹스시키는 거죠. 사실 제가 월드 모델을 기업들에게 제안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이유도 그 이유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I 좋은 걸 딱 갖다 썼어요. 오늘 나온 LLM을 딱 갖다 썼어요.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비율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은 신입 직원인 거예요. IQ 200, 300인 신입 직원인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봤자 우리 조직의 환경과 이익과 제약 사항을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6개월, 1년 동안 기다려봐야 직원들은 사람이니까 능동적으로 암묵지를 이해해가면서 시행착오를 통해 경험으로 학습이 일어나겠지만
언어 모델의 학습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 모델 제공사가 공급자 중심적으로 데이터 과학자를 통해서 데이터 때려 박습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여기에 학습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월드 모델은요? 그러지 않아요. 월드 모델은 설계가 가능해요. 학습의 재료를 끊임없이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메인 모델링을 갖고 있다면은 당연히 이런 세계가 없는 에이전트를 썼을 때와 천차만별이죠.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 방에 저 PD님께 제가 부탁을 드려요. PD님 제가 지금 목이 말라요. 물 좀 갖다 주세요. 이게 PD님이 지능이 높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건 뭐 초등학생들 할 수 있죠. 아, 좋아요.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책임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불을 끄고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하죠. 할 수 있더라도 PD님이 여기 오시는 동안에 카메라 부딪히고 의자에 부딪혀서 여기 모서리에 막 다칠 수 있고 저한테 달라고 했는데 기자님한테 가져달라고 할 수 있고 서랍 안에 있는데 그 서랍의 잠금 규칙을 모르고 근데 듣고 나서 보니까 제가 대답 잘못한 것 같은 게 지금 그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저기 앉아있는 PD는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데려다 놓으면은 뭐 서울대학교가 와도 지금 여기 물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못 갖다 줄 것 같네요. 바로 그거예요. 즉 이 조그만 방이 우리 회사라고 가정해 볼게요. 신입 직원이 서울대를 나왔든 하버드를 나왔든 박사든 IQ가 100이든 90이든 1000이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우리 PD님의 가려진 눈에 안대를 벗기고 방에 불을 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조직의 명세를 굉장히 일반성에 맞게끔 아주 명세하고 잘 보이게끔 해주면 끝날 일을 야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에 야 이거 토큰이 이거 어떻게 됐어 야 지금 하네스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환경이 에이전트가 볼 때 무중력 상태인지 깜깜한 방인지 아니요. 중력이 있고 불이 켜져 있어서 마치 설계도를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도입한 LLM인데도 불구하고 20, 30년 묵은 부장님처럼 이 LLM이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LLM이라는 1D 차원의 벡터 기반에서 언어가 언어를 예측하는 그런 언어 모델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지능이라고 불리는 월드 모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 문제로 풀어야 될 것은 이 문제로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문제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이 문제 갖고 풀려고 하면 절대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료라고 해볼게요. 의료도 월드 모델이 제일 많이 실제 쓰이고 있고 제약, 바이오 쪽도 메디컬 쪽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 환자의 세계를 모델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약을 먹였을 때 반사실의 이펙트를 내가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얼마큼 좋아졌는지 상태를 봐가면서 내가 의사결정을 바꿔가야 돼요. 그런데 안 됐네? 아이고 다치셨네? 쉽게 말하면 테스트가 불가능하고 POC가 불가능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서는 이 환경을 통해서 학습하는 전혀 다른 개념의 경험 기반의 학습을 일으키는 지능이 없이는 절대 이 에이전트는 일반성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은 이미 산학이 오래전부터 굉장히 많은 선례로 남긴 내용입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